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 연휴여서 녹화로 세미나 진행하게 되었고, 잠시만요. 아이고. 네, 5주차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 주차 때 웬만한 만들 수 있는 건 다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증 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제에도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태의 종류와 저녁 상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상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태는 하나의 종류만으로 분류되어 있진 않고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컬 스테이트, 글로벌 스테이트, 서버 스테이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유즈 스테이트에서 써왔던 거는 로컬 스테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그거 이외의 여러 가지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방법, 글로벌 스테이트가 뭔지, 서버 스테이트가 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 로컬 스테이트는 뭐냐면 컴포넌트 안에서만 사용되는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달을 열고 싶다고 했을 때, 뭐 X가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로컬 스테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뀌는 화면 부분 그런 것들이랑 관련된 게 로컬 스테이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카운터 예제 너무 많이 봤죠. 여기 안에서 카운트라는 거는 이 컴포넌트 안에서만 쓰겠죠. 이런 것들이 로컬 스테이트고 아니면 어떤 다큐멘트를 열고 닫을 때 is open이라는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버튼이 눌리면은 is open이 토글이 되도록 이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로컬 스테이트의 사례 중 하나다. 그리고 입력 필드 값도 로컬 스테이트예요.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기도 하고 제가 왜 별표 쳐놨냐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뭐 유효성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리액트 훅 폼 이런 것들을 별도로 라이브러리로 관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 여튼 로컬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 뭐 이름이라는 인풋이 있다고 치면은 얘가 인풋 값이 바뀔 때마다 스테이트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안에서만 사용하는 상태를 로컬 스테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 스테이트가 꼭 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name input form 얘가 쓸 수도 있는데 얘를 감싸는 전체 폼도 이 name이 뭔지 뭐 알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 부모가 로컬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name input form이 props로 그거를 받아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스테이트를 어떤 다른 컴포넌트로 전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는 props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전달해야 되는 이 중간 컴포넌트가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뭐 다크 모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 전체에 is 다크라는 로컬 스테이트를 하나 두겠죠. 근데 그거를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다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컴포넌트가 props로 is 다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중간 컴포넌트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스테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props 드릴링이라고 해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었던 is 다크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props로. 이런 것들은 다 props 드릴링이라는 걸로 하나의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컴포넌트까지 스테이트를 전달하고 싶어 그때 너무 많은 프롭스를 거쳐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을 프롭스 드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롭스가 없어도 이 스테이트를 전달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전역 상태예요. 우리가 뭐 로컬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들을 언제 쓰냐라고 하면 다크 모드 여부를 확인할 때 아니면은
나중에 배울 텐데 JWT라는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컴포넌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글로벌 스테이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하면 리액트에서는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 스테이트를 여러 컴포넌트에 삽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엄연하게 말하면 이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하면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가 저녁 상태들을 관리를 해주진 않거든요.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저녁 상태를 관리하는 거를 비슷하게 모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이 글로벌 스테이트를 직접 관리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리덕스나 뭐 G스탠드 이런 것들 써요.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글로벌 스테이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쓰고요. 유즈 컨텍스트 사용해서 그냥 처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사용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면, 일단 컨텍스트를 정의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다크 모드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다크랑 라이트 모드가 있을 거고, 이 테마랑 이 테마를 조절할 수 있는 A 세터의 타입을 정해줄 거고요. 얘를 theme context.ts에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context라는 거를 해주면 이 컨텍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유즈 스테이트 비스무리한 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이 them이라는 글로벌 스테이트를 them이라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theme provider라는 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theme 프로바이더 밑에 있는 모든 자식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 theme이라는 스테이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me이라는 A에 대한 로컬 스테이트를 하나 두시고요. 얘를 theme 프로바이더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자식들은 이 theme이라는 theme 프로바이더가 생성해 놓은 이 로컬 스테이트를 마치 글로벌 스테이트처럼 자기가 데이터를 주입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글 쌤도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고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어, 네, 이 쌤 저녁 자꾸 변수라 그러네요. 저녁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처음에 눌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얘 자식들이 이거를 쓸 때는 눌값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드를 하나 씌워줘야 돼서 들어간 커스텀 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즈 컨텍스트 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 theme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 컨텍스트 값이 누리라면 아, theme 프로바이더 밖에 있구나. 아, 그럼 사용을 못하겠네. 라고 에러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만약에 사용을 할 때라고 한다면 이 theme 프로바이더 안에 theme 토글 버튼을 하나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use theme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이 팀과 토글 아이템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눌값을 여기에서 막아줬으니까 여기에서 내려오는 컨텍스트는 무조건 팀 컨텍스트이겠죠. 그래서 이 팀 컨텍스트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장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써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 글로벌 스테이트는 최소한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특성상 여러 컴포넌트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경이 될지 예상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글로벌 스테이트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버그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컬 스테이트와 글로벌 스테이트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로 로컬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테이트를 얘기한다.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트는 여러 컴포넌트에서 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트인데 우리가 유즈 컨텍스트라는 걸 사용하면 그거를
모방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로컬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얘를 프롭스 없이도 데이터를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유지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마치 글로벌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서버 스테이트 한번 볼게요. 이 서버 스테이트는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제 왜 어렵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서버 스테이트가 뭐냐면 서버와 소통을 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서버 스테이트거든요. 이게 정말 관리가 어렵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변경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변경이 내 브라우저에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유저한테 반영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죠 이름이? 인프런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 파이썬 강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강의 제목을 수정을 하면 나도 이거를 바뀐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강의자가 만약에 제목을 바꾸면 인프런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창을 동일하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캐싱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고요. 여튼 나만 바꾼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뀐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네가 서버한테 요청을 보냈을 때 그 값을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사공사가 뭐냐면 어 내가 원하는 리소스가 없다. 네 요청이 서버에는 없는 요청이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서버로부터 값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 띄워야 되는 여러 가지 처리들 그런 것들도 서버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제 로딩 시간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내용들에. 그래서 스켈레톤 로딩 UI가 있는데 이제 로딩 시간에도 멈춘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이제 미리 내용물들을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보여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받아오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실패했을 경우, 로딩했을 경우, 그런 로딩 중일 경우 모든 케이스에 대한 처리가 다 필요해서 서버 스테이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버 상태는 클라이언트에서 수정을 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서버에서 불러오는 값인데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뭐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내 계좌는 9천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API 요청을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상태를 읽어올 때는 캐싱이라는 게 또 필요한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캐싱 파트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섯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즈 스테이트 같은 거 써도 서버 스테이트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되게 복잡하다.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패치를 사용해서 그 스테이트를 계속 변경을 해왔잖아요. 그게 사실 서버 스테이트를 유저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만약에 유저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유저 정보를 저장할 애를 둬야 되겠죠. 그리고 에러를 담을 애도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로딩 상태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눌값이면은 현재 로딩 상태인 걸로 간주를 해볼게요. 그래서 fetch 유저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리스폰스에다가 뭐 fetch를 받아와서 리스폰스가 에러가 떴다면 에러를 뱉어주고요. 아니라면 유저를 제이슨 풀어가지고 타입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타입에 맞춰서 결과물을 내도록 해주는 fetch 유저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를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지 이펙트를 돌려줘야 되겠죠. 이제 레이스 컨디션 그때 방지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제가 링크를 달아놨네요. 여기에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레이스 컨디션이 뭔지.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셋 유저를 없는 것으로 해두다가 패치 유저를 해서 데이터를 잘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유저를 데이터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는 스테이트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 거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유저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로딩 중이 뜰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근데 이거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에러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띄워주고요. 만약에 에러는 없는데 유저가 비어 있어 라고 한다면 로딩 중을 띄워줄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도 아니라고 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상태겠죠. 그럴 때에는 사용자 정보, 이름과 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서버 상태를 받아올 때는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랑 에러를 저장할 수 있는 곳에 일단 두고요. 그거를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잘 데이터를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 UI를 서로 다르게 띄워주면 되겠죠. 근데 이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조합을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거예요. 많이 쓰실 거고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서버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편리한 도구들도 많거든요. 뭐 리덕스를 예전에 많이 썼고 요즘은 탱스텐 쿼리를 되게 많이 쓴다. 저도 요즘 탱스텐 쿼리를 써서 대부분의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글로벌 스테이트랑 서버 스테이트가 다 리덕스로 묶여 있었는데 요즘은 탱스텐 쿼리를 사용해서 서버 스테이트를 이제 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아콘이라고 되게 설명 잘해 놓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궁금하면은 더 찾아보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조합으로 써보세요. 네, 이걸로 처음으로 해보시고, 해봤는데, 나름의 페인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사용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버 스테이트, 글로벌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 얘기였고요. 우리가 서버 스테이트 할 때, 캐싱에 대한 내용을 뭐, 살짝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 캐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싱 같은 경우는 약간 뭐냐라고 하면, 어, 임시 저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서버한테 요청을 보낼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뭐, 짧으면 초단위, 엄청 길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분단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서버로부터 요청을 덜 보낼 수 있거나 더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더 로딩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캐싱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제 브라우저 캐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미 방문한 요청에 대한 응답을 브라우저 어떤 한 구석탱이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요청이 다시 들어오면 그 저장소에서 꺼내와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https 뭐 네이버.com 이거를 검색을 했으면 브라우저는 내부 저장소 안에서 내가 이걸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이때 저장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웹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브라우저 구석탱이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유저는 그거를 이제 잘 눈으로 보겠죠. 그러면 나중에 동일한 서버 요청을 다시 보내. 그럼 브라우저 내부 저장소에 이제는 저장된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저장한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유저한테 보내줘요. 서버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빨라요. 응답이.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요청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로딩 속도를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서버에서 요청하는 935ms, 뭐 165ms 이렇게 뜨는데 캐싱을 사용하면 이렇게 뜹니다. 캐싱을 사용하면 2ms, 0ms, 그래서 훨씬 압도적으로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로딩 속도를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때 보낸 요청이랑 요때 보낸 요청이랑 응답값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버에서 데이터가 변경된다든지 이 시점이랑 저 시점이랑 다른 응답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저장해 놓았었던 그 캐시를 무효화를 해줘야 돼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인프런에 접속을 했을 때는 이 파이썬 정보가 모두를 위한 파이썬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의자가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물론 나는 내 브라우저는 그걸 모르겠죠. 그러면 인프런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무효한 데이터가 캐싱이 되어 있으면은 계속 이전에 나와 있었던 제목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깊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제 앞에 이렇게 빌드업 이렇게 왕창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걸 안 알려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캐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프라 레벨에서 캐싱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백엔드가 훨씬 더 많이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캐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탱스텐 쿼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에서 메모리를 두고 캐싱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사용해서 그 서버 상태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캐싱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뭐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캐시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브라우저가 제공해 주는 거 써도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Q&A를 받지 못하네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과제만 잘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저장. 자, 이 파트부터는 되게, 되게 과제랑 밀접하거든요. 알아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트를 앞에서 지금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아무리 로컬 스테이트, 아무리 글로벌 스테이트라고 해도 새로 고침하면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리로딩 되면서 새롭게 index.html 파일 받아오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받아오기 때문에 기존 걸 싹 다 지워버리고 파일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스테이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48 게임 여러분들 구현할 때 그 점수라든지 그 어떤 판에 어떤 값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을 해뒀어야 됐잖아요. 그럼 그거를 스테이트에다가 저장하면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쿠키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스토리지 배워볼게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얘가 따로 만들어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로컬 스토리지랑 세션 스토리지가 있어요. 요거는 지우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는 거고 요런 그 통을 하나 두 개를 두고 이 파일에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좀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스토리지에다가 옮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 스토리지랑 세션 스토리지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컬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고, 세션 스토리지는 브라우저가 켜진 시간에만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는 새로 고침을 해도 유지가 되고 컴퓨터를 껐다 켜도 유지가 돼요. 근데 세션 스토리지는 새로 고침을 하면 유지가 되는데 브라우저가 닫힌다든지 아니면 재부팅을 한다든지 하면은 다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인스펙트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로컬 스토리지 세션 저장소가
이 따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네, 여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저장소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쓰나요?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로컬 스토리지에 뭐 다크모드 이런 것들 저장하실 수 있고요. 세션 스토리지에는 입력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야 될 때, 이럴 때 세션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스토리지가 가진 특징이거든요.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보안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그래서 저장된 정보를 되게 쉽게 탈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로도 탈취가 되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안에 중요한 정보들, 뭐 토큰이라든지 비밀번호,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절대 스토리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XSS 공격을 찾아보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토익 프로젝트를 할 때 되게 보안에 관심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친히 해킹을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넣은 그 공격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HTML 태그를 하나 심어놓고 거기에 스크립트 태그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막을 수는 있는데요. 서버에서 다 막아놓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뚫려 있어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요 보이시죠? 이 패치 부분. 이 해커가 가진 이 서버에 주소가 있고 여기에다가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넣어서 전송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탈취가 돼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베이직 XSS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스토리지에는 보안에 중요한 거는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쿠키인데요. 이제 쿠키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 정확히 말하면 브라우저는 아닌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터 쪼가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서버에 요청을 하면 이 쿠키라는 게 같이 보내져요. 무조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내가 깃허브를 들어갔다고 치면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쿠키 정보가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래서 이 쿠키라는 걸 사용해서 이름이랑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거가 무조건 서버 요청을 할 때 쿠키가 함께 보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랑 공유하는 데이터를 보관을 할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이제 리프레시 토큰 뒤에서 배울 건데,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 쿠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탭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쿠키도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HTTPS 요 해커의 그 서버 있죠? 이 서버에 이 다큐멘트 다 쿠키 하면은 바로 쿠키 정보들을 그냥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큐멘트 닷 쿠키 하면 왜 안 뜨죠? 두 키라고 했네요. 그러면 뭔 값이 쭉 나오는지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취를 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정보 보시면 중요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다들 보면. 다크디, 뭐 다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깃허브는 저장을 해놓지 않았지만 여튼 중요한 정보를 쿠키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탈취를 바로바로 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쿠키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TTP only 조건을 붙이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쿠키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쿠키 안에 있는 내용물이요. 그래서 HTTP only 쿠키는 이 뭐야
다큐멘트 다 쿠키를 쳐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버 안에서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쿠키에 HTTP 원리를 붙이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XSS 이외에도 뭐 쿠키를 탈취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더 달아야 되긴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 드리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스토리지랑 쿠키가 있다고 했죠. 둘 다 보안에 취약한데 쿠키는 그래도 방법이 있다. HTTP only 조건을 붙이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절대 건드릴 수 없고 무조건 서버 안에서만 그 쿠키 내용물을 까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지랑 쿠키를 여기서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쿠키 같은 경우는 오래 저장해야 되고 서버랑 공유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쿠키 안에다가 HTTP only 속성을 달아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컬 스토리지는 오래 저장해도 위험하지 않은 거. 세션 스토리지에는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요. 플러스로 오래 저장할 필요가 없고 리프레시 시에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션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중요한 개인정보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증 방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뭐 로컬 스토리지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이제 비슷하게 인증 방식에서 많이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되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쿠키 토큰 세션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세 단어들은 인증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묶여서 등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에 토큰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토큰을 어디에 저장해야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인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증과 인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증은 뭐냐면 너 누구야 이거예요. 요청을 보내는 유저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청을 보내는 유저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요청을 보내는 유저는 학생 회원이다. 이런 식으로 팩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이 유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인증이고요. 이 유저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를 인가라고 해요. 어, 지금 보낸 요청을 보내는,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는 랜딩 페이지 빼고는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다. 학생 회원은 자신의 성적은 확인할 수 있는데 중간고사 시험지에는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인증에 따른 인가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인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얘가 보내는 애가 누구인지, 뭐 하는 애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JWT 인증이 있고요. 세션 인증이 있어요. 이때 필요한 정보들은 헤더에 담길 수도 있고 쿠키에 담길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세션 인증부터 알려드릴게요. 세션 인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용자가 로그인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그 서버에 저장했던 아이디를 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서버에서 웹사이트를 이제 뿌려주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거기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얘가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내역을 얘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DB가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 D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조그만 DB에 기입을 해두고 그 DB의 아이디를 얘한테 보내줘요. 그러고 나중에 그 요청을 보내면 얘한테 응답으로 보냈었던 그 DB 아이디를 요청에 같이 묶어서 보내주면 이 서버 안에서는 그 받은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조그만 DB를 조회를 하겠죠. 요 DB 중에서 그 나와 있는 아이디가 뭔지 그 들어있는 값이 뭔지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알맞은 응답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정리를 하면 서버 안에 작은 DB를 두고 그 아이디를 클라이언트한테 줘서 얘가 누구인지 아닌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얘가 가진 사용자 정보를 응답으로 내려주고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계속 저장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탈취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정보들을 해커가 들고 칠 수도 있겠죠. 그런 보안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세션 아이디를 대신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션 아이디만으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 세션 인증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그 아이디를 탈취해서 마치 나인 것처럼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션 아이디만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지만 그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서버에다 요청을 보내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증할 때 세션 저장소를 무조건 서버가 조회를 해야 되죠. 이 아이디를 받아서 조그만 DB를 쭉쭉쭉쭉 조회해서 요거 요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내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가 여러 대가 띄워졌다고 하면은 대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서버에 있는 조그만 DB에다가 넣었는지 세 번째 서버에 있는 조그만 DB에 넣었는지 다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온 게 JWT 인증입니다. 세션 인증을 쓸 수도 있어요. 세션 인증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JWT 인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두 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T 인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버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이슨 형태의 토큰을 하나 만들어 두고 이 내용물을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헤더 내용 서명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이 문자열이 하나의 키가 되는 거고 얘를 까보면 이런 식의 제이슨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JWT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저장소 같은 DB를 조회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디랑 비슷한 토큰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큰이 유효한지 아닌지,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장소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디코딩을 해서 디코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해서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코딩이랑 암호화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인코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코딩이 쉬워요. 근데 암호화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변환을, 해독할 수 없게 변환이라고 할게요. 변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밀키를 모르면 디코딩이 안 돼요. 암호화는 쉬운데 디코딩이 안 된다.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JWT는 인코딩도 쓰고 암호화도 써요. 그래서 어떤 파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T가 헤더 내용, 서명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때 헤더랑 내용물은 인코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JWT를 까보면 내용물을 다 볼 수 있어요. 헤더랑 페이로드는 다 내용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서명 파트는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더에 있는 내용, 페이로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서명에 들어간 내용은 비밀키를 모르면 절대로 열어볼 수가 없어요. 디코딩이 안 돼요. 여튼 헤더랑 내용물은 디코딩 쉬움, 서명은 앞에 두 개의 물이랑 그 시크릿 키를 가지고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내용물을 까볼 수가 없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서 서명 파트를 디코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디코딩을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간 헤더 정보, 여기 안에 있는 페이로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앞에 있는 헤더랑 페이로드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랑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면 잘못된 JWT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안에 내용물 까볼 수 있으면은 이거 왜 안전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유저가 만약에 임의로 헤더나 페이로드에 대한 정보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는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마지막 서명에도 요 두 개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헤더랑 페이로드를 변경하면은 마지막에 들어간 값이 해독이 이상하게 되겠죠. 이 비밀키를 넣어서 나온 헤더랑 페이로드 정보랑 앞에 있는 헤더랑 페이로드 정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 파트에서 막혀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은 어, 여기 안에 들어간 헤더랑 페이로드 정보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보장이 됐다. 이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 DB를 줘야 하지 않아도 얘가 맞는 값인지 안 맞는 값인지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JWT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JWT도 이 기본적으로 세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JWT 자체가 통째로 탈취가 당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나인 것처럼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슈가 있다. 탈취가 됐을 때는. 그래서 JWT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시간은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탈취로 인한 피해가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WT는 절대로 탈취가 쉬운 곳에다 저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JWT를 두 종류로 나눠서 보통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의 유효 시간이 짧다는 거는 로그인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토큰을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보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주요 토큰이고요. 얘는 탈취당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유효 시간은 짧게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로그인을 너무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리프레시 토큰을 하나 둬요. 얘는 뭐냐면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로그인 하지 않고도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긴 대신에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쿠키에 넣을 수도 있고 헤더로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저장을 하는 편이고 리프레시 토큰은 HTTP 올리 쿠키에 넣어서 보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 편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테이트에 넣어서 액세스 토큰을 사용을 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클라이언트가 접근을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서버가 주로 열어보기도 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HTTP 올리 쿠키로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그 정도 내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증과 인가 내용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조별 과제를 위한 세팅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 과제 스펙이 적어서요. 이 네 명이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 그렇다고 과제 늘리면 여러분들 막 드랍한다, 어쩌다, 이러실 것 같아서, 기존 팀을 쪼개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모각작은 그대로 3명, 4명 팀으로 가시고요. 코딩 과제용 팀만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드로 쳐진 이름이 팀장입니다. 이 뭐 지정된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름 빠른 순으로 그냥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조도 A, B로 나뉘어졌고 3조도 A, B로 나뉘어졌고 6조도 A, B로 나뉘어졌으니까요. 반드시 어 4조가 세 분이셨던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수현님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드로 쳐진 분들이 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대로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각 팀장분들이, 팀장님들은 저희 템플릿 있죠? 그 템플릿 사용해서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해주시고, 팀원분들은 아웃사이드 콜라보레이터. 이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GitHub 들어가시면 세팅스가 있고요. 콜라보레이터가 있어요. 어, 잠시 인증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콜라보레이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people 누르시면 뭐 여기에 추가하고 싶으신 뭐 분들을 초대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엔더마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이 팀원분들은 각자 GitHub 아이디를 팀장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초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 댓글로 뭐 다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분들은 레포지토리 설정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슬랙으로 이렇게 룰셋 하나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다가 느낀 건데 이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룰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룰셋.txx 이렇게 일단 만들어 두시고 여기에 요거 복붙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바꿔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뭐 본인 팀장님의 그 아이디 이름 그리고 본인 레포지토리 이름 홈워크 테스트 이렇게 넣어주시고 밑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룰세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얘를 확장자명을 제이슨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룰셋이 나오거든요. 요 룰셋에 임포트어 룰셋 해서 룰셋.json을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놨었던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룰셋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 룰셋으로 설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컷이 워즈만 허용을 해주시고 디폴트 커밋 메시지가 어디 있더라? 어, 뭐죠?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상관없으니까. 그, 일단 룰셋을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일단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네, 제가 이상한 짓을 했네요. 아,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이제 룰셋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풀 리퀘스트 관련해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들어가셔서 여기 풀 리퀘스트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컷이 워징만 그 얼라우를 해주시고 여기에 디폴트 메시지는 풀 리퀘스트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 이걸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automatically delete head branch 켜주시고 always suggest updating pull request branches 켜주세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코드 리뷰를 해보세요. 만약에 가나다 순으로 마지막인 사람, 아마 요분들일 거거든요. 이분들께서 리드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조원들의 이름 등록한 다음에 PR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프로브 해주시고 PR을 머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조별 과제를 위한 세팅은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과제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별 환경 세팅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10월 17일 오후 8시 전까지 PR 리뷰를 어프로브 해주시고 머지한 스크린샷을 찍어서 프론트엔드 잡담방에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별 과제가 드디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짜릿하죠? 이제 컨셉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스노 인턴이라는 거를 조별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요즘 개발자 취업 혹한기죠. 그래서 취업난에 빠진 서울대 개발자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대 학생 스타트업 인턴 매칭 사이트 스누 인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이 스누 인턴의 기본 기능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은 앱 화면이에요. 제가 피그마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미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낌 있게 디자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형은 굳이 만드실 필요 없어요. 이번 과제에서는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후에 나의 실명 확인 요 3가지를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메인 화면.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에 상단 바에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버튼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뭐 김연우님 하고 로그아웃 버튼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을 하셔야 돼요. 실명이랑 비밀번호, 스누 메일을 작성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하지 않은 요 홈 화면 있죠? 요걸로 돌아가시는데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 스펙들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 필수 스펙만 구현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 뭐 이름,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 이렇게 인풋창 만들어 주시고요. 인풋 포커스 생성이 됐을 때는 테두리 색상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 요소 중에 하나라도 입력되지 않았다면 디세이블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 여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스펙 설명드릴게요. 이제 회원가입 완료 이후에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로그인한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는 추가 스펙입니다. 그래서 기본 스펙은 로그인하지 않은 건데 추가 스펙 구현하시면은 로그인한 홈 화면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2번째 추가 스펙은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창에서 눈 아이콘 누르시면 평문으로 보여야 되고 입력한 비밀번호가 보안 조건에 얼마나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추가 스펙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 누르시면 평면 보기가 가능을 해야 되고요. 아이콘은 그냥 적당히 비슷한 거 가져다 쓰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인풋이 등장을 할 때 하단 권고문이 인풋을 딱 클릭하면 하단 권고문이 등장을 하고요. 비밀번호 인풋 포커스를 풀어도 하단 권고문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체크 표시,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X 표시 나와야 되는 거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로그인도 되고 화면도 여기로 전환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선택 스펙이에요. 상세 스펙이네. 선택 스펙입니다. 아, 추가 스펙.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은 스누 메일이랑 비밀번호 작성하시면 로그인이 완료되고요. 왜 회원가입이라고 되어 있지?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한 홈 화면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누르시면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요거 있죠. 요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 김연우님 로그아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요 창이 뜨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로그아웃을 클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클릭하면
저장된 인증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다 삭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계속 얘가 뜨면 안 됩니다. 이미 로그아웃을 했으니까 이 상태가 새로 고침을 해도 계속 떠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랑 소통을 해야 될 거고요. API 문서는 이 링크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되게 많고요.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이넘값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또 PPT에다가 따로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스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 종류가 두 가지여서 저렇게 해두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플리컨트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석세스 코드도 아무거나 그냥 넣어주시면 상관없어요. 네. 대신에 이 네임이랑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는 반드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요 정보를 잘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참고로 전 지금 회원가입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회원가입 URI는 다음과 같고 요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액세스 토큰이고요. 요 값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로그인. 로그인은 요 경로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액세스 토큰과 유저 아이디, 유저 롤 정보를 내려줘요. 그다음에 유저 정보 불러오기는 따로 포스트가 아닐 텐데 잠시만요. 네, 계시죠? 따로 바디에 들어가실 내용은 없고 이 헤더에다가 이 액세스 토큰에 넣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uthorization이라는 키에다 베리어하고 토큰 내용물을 집어넣어 주시면 리퀘스트가 갑니다. 그럼 이 토큰에 따라서 아이디, 이름, 뭐 언제 생성됐는지, 유저 롤, 순우 메일이 뭔지 이런 정보들이 내려주니까요. 요것도 언젠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토큰을 보내주시고 이 토큰을 무효화 시켜주는 거예요. 서버 안에서. 그래서 요것도 왜 이러니?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API 어스 유저 세션.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리스폰스는 따로 없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헤더에다가 토큰만 넣어주시면 알아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리스폰스는 따로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스펙 모두 구현을 해주시고요. 3명인 조는 요 추가 스펙, 여기 추가 스펙 보이시죠? 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거를 구현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 스펙을 더 저희가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이 구현을 해주시면 조 모두에게 그레이스 데이를 1일씩 지급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인조에서 그 추가 스펙 2개를 구현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필수니까 뭐 넘어가고 나머지 하나를 더 구현하신 거니까 모두에게 그레이스 데이 1개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라이브러리 사용은 자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현만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용 레포로 이게 원래 있던 웹사이트거든요. 지금은 이제 역사의 유적 속으로 사라진 그런 건데 이게 사실상 거의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거랑 동일할 거거든요. 한번 쭉 봐보세요.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기터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만드신 분은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비밀인 것으로 합시다. 아무튼
참고용 레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팁 좀 알려드리자면 과제 양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고 대신에 처음 겪는 협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좀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작업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나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API 스펙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 스웨거를 사용해서 요청을 보내보셔도 되고, 제가 근데 스웨거 사용법을 안 알려드리긴 했는데, 요런 거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진짜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요청 어떻게 보내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세요. 화이팅! 네, 그래서 과제 2는 스노우 인턴 구현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각작 과제도 있습니다. 무각작 조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3, 4인 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월 17일 오후 8시 전까지 조원들이랑 같이 무각작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잡담방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과제 설명이었고 거의 한 1시간 7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 조금 늦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